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합니다.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겠다는 계획인데요.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길지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볼까요?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확대 정상회의예요. 그러니까 G7 정상회의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옵서버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참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가 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에너지라든지요, 식량이라든지 보건 이런 부분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선도국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보다 더 확대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 즉 어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북방부와 남반구가 있는데 북방부에 비해서 남반구가 좀 잘 못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3국가들 세계 국가들이 많고 그래서 그러한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빈곤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보다 확대된 역할과 기여.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정 기여를 좀 더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인력을 파견하든지 기술을 전파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동참하고 극복하는데 이끌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연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확대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상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얘기가 오고 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G7 정상회의는 다자회의예요. 그래서 여러 정상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 양자회담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자 정상회의에서 양자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 열린다, 그러니까 정시에 열린다 이런 걸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숨가쁘게 이제 외교 일정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과 정상의 만남이 정말 바쁠 때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막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길어지시다 보면 아무래도 일정이 좀 지연되잖아요. 그럼 31시씩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다반사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셨지만 네. 참여하신 국가들 중에 호주나 인도, 베트남, 또 영국 이러한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갖습니다. 이걸 통해서 경제안보 측면, 그러니까 그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 또 정상께서 이제 그 상대국 정상을 만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확인하고 큰 틀에서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양자회담을 통해 가지고 또 경제적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세일즈 외교의 장이 또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일즈 외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방점을 찍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정상들과 좀 공통적으로 의견을 나눈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계속 이제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달라. 그래서 국제사회가 한국이 그리고 미국이 함께하는 그러한 북핵 해법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면 아무래도 그것이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좋은 외교적 속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경제적 이런 경제 외교와 더불어서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접근법, 정책을 소개를 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G7이 원래 7개 국가 정상들의 모임이라고 봐도 될 텐데 이번에는 좀 많은 국가 정상급 인사들이 모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좀 크게 개최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G7 7개 국가잖아요. G7인 것처럼.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의 모임이었는데 네. 이것이 1970년대 시작될 때만 해도 사실 G7이 갖고 있던 이 경제적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동아시아에서 네 마리의 호랑이도 나오고요. 이러면서 브릭스도 나오게 되면서 이제 G7 이외에 어떤 선진 그 강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을 포함하지 않고서 세계 경제 혹은 그 주요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1990년대 이후에
확대 정상회의라는 그 명목을 해가지고 주요 국가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그 부분이 더 강해지고 있고요. 또 G7이긴 하지만 중국도 안 들어가 있고요. 한국, 호주, 인도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대 정상회담이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는 일본이 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 견제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의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주요국들을 많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자신이 의장국일 때 많은 의제를 해결하는 모습. 그러니까 일본의 위상을 좀 세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초청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한 20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처, 두 번째가 중국의 부산 견제, 세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그 글로벌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확대 정상에서 다뤄지는 에너지 보건, 기후 변화 이런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국 견제가 될 네.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첨예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7개 G7 국가 중에 4국가가 유럽 국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굉장히 민감한 그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그런 그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러시아의 침략 의혹을 저지시키고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 돌리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갈라진다든가 아니면 병합이 돼버리면 이거는 러시아가 그 다음 타깃이 어디겠느냐. 이런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안보적 불안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그 모습을 갖다가 이번에 확인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이 1년 이상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의기소침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비판 여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들이 모이셔가지고 그런 의지를 재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그러한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에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이제 국제사회 주요 국가들 지원을 호소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론이 형성되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중국 견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만 해협의 어떤 평화적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힘에 의한 일방적인 변경에 반대한다.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토대로 하고 있는 그러한 G7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중국 견제에 그 G7 국가들이 미국의 의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짚어주신 주요 의제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계속된 대러 제재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이 이어졌단 말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좀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러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대러 제재가 있었고요. 그걸 네. 추가적으로 좀 더 제재가 유지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수준의 대러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구멍이 없도록 이제 국제사회 경고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개인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획기적인 그러한 굉장히 강도를 세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제재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조금 더 추가 제재를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관심이 갖는 것이 군사적 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 F-16 비행기를 갖다가 네. 지원해 줄 것이냐. 유럽 국가들이 그거에 동참할 것이냐. 이것은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으로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은 그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어떤 G7 국가들 굉장히 좀 조신중한 모습을 보였었고 러시아도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G7 국가들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의 관심사인데 요즘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F-16 어떤 그 비행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파일럿을 훈련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만약 그렇게 앞장선다면 G7 유럽 국가들은 마지못해 따라가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줄 거고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그
이것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이제 G7 대 서방 대 러시아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만약에 미국이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러시아를 완전히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때까지 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어떤 비행, 어떤 그 공중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진다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전략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얼마만큼 미국과 서방이 군사적 지원에 있어서 더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관련한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기사만 보더라도 러시아도 계속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측 인사들에 대한 러시아 방문에 제한을 걸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쟁이 1년 이상 그 지속이 됐고요. 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무한대로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를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보다도 내실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남발하는 건 더 이상 할 수 없다. 미국 네.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올 여름, 가을, 겨울 또 다른 겨울을 전쟁에서 맞이한다면 이것이 에너지 위기라든지 경제 상황에 어떤 큰 타격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이 끝나는 이러한 그 국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했던 이런 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을 실어주는 것이 각국의 이해관계,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치밀하게 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그 공동 행동으로 네. 결정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북한 문제도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G7 정상들 동의하는 모습이 이어졌는데 대북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비하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북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륙도 떨어져 있고요. 네. 우려하는 유럽 국가도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비확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나 핵무기가 어떤 그 유럽의 테러 집단이나 이렇게 확산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해관계가 좀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 G7이 보여주는 것은 한국과 미국 주도로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즉 뭐 탄도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뭐 그 정찰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갖다가 강하게 또 요청한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핵 확산이라든지 대량 살상 무기의 직접적인 타겟은 러시아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불량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이란 이런 국가들이 같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제 그러한 성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이 만났을 때도 이 대북 문제가 공통적으로 다뤄졌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때의 맥락도 이 정도 수위로 얘기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 문제를 다룬 직접적인 주체는 한국과 미국이거든요. 거기에 일본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주도의 북핵 대응, 미사일 대응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북한이 유엔 결의, 국제사회의 결의안을 위반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핵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동참을 해서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해협과 관련된 부분도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G7이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 중국과 어떻게 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지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경제 안보 측면에서 첨단 기술 부분에서 뭔가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G7이 같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하겠다. 이거는 정확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고 다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미국 주도로 가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 이건 시장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마음에는 안 들지만 대놓고 뭐라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대만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네. 자신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이 일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다른 국가들이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럽 국가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해협이 어떤 교통이라든지 운송, 그러니까 교역에 있어서 중요한 수송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고 열리게, 그다음에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힘에 의해서 뭔가 현상이 변경되는 걸 반대하고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의 한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여기 수준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은 중국을 자극하거나 더 들어가는 것이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현상이 변경되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들어가서 중국을 거론하면서 자극하는 것은 그거는 뭐 우리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안보 부분하고 좀 결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만의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했고요. 내일 또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국 정상이 노력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어쨌든 한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역사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교착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갖다 개선하는 물꼬를 튼 게 사실이고요. 그러한 결단에 의해서 이제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계속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 측의 초청에 의해서 이제 원폭 피해자의 또 위령비도 같이 참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고려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토대가 돼서 이제 역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역사 문제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 그리고 인적 교류 부분에서 한일 간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에 미래지향적인 모습에서 발전이 있어야 이것이 뭔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 또 불씨가 다시 일어나거나 해서 불화가 생길 수 있을 때 그걸 좀 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미래지향적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역사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가만두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들 위로하는 메시지를 그럼 들으셨습니까? 어떤 생각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거든요. 네. 국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울림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78년 만에 국가가 그런 피해자를 갖다가 이제 인식을 해주고 이제 끌어안아주는 모습, 현직 대통령에서 끌어안아주는 모습은 이것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진다면, 즉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을 이제 기시다 총리도 좀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본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양국 정상이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소통에 있어서 진실을 담아 소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진정성을 가질 수 있고 큰 울림으로 올 수 있죠. 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2주 만에 다시 또 만나는 거고 기시다 총리가 그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고 좀 두 정상이 많이 가까워진 모습이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그러신가요? 그럼요.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는 거는 그거는 저희 개인 간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죠 편하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여러 번 개최되니까 이번에 워싱턴에서 어떤 정상회담 열렸을 때 굉장히 두 정상이 편해 보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거리도 굉장히 가까워지고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만나셔야 이제 어떤 신뢰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색한 분위기도 이제 계속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두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 가시적인 어떤 그 공동 성명을 채택한다든가 아니면은 성과물이 나오진 않더라도요. 이러한 그 계속 정상 외교가 진행되는 모습은 이제 한일 관계의 개선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앞으로 긍정적으로 양국 간의 협력을 갖다 계속 증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정상이 계속 만나고 어떤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웃으시면서 이런 모습을 연출해 주시면 네. 그것이 이제 어떤 국내적인 울림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관료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어떤 그 와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진전시켜 나갈 때도 그러한 부분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러한 양국 간의 어떤 그 경제 협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이 있어서 그 어떤 보다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일 정상회담 때 좀 기대해 볼 만한 성과가 있을까요? 지금 새로운 부분이 나온다는 걸 기대하는 건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2주 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하는 건 어렵고요. 그렇지만 그거는 새로운 것이 나오진 않더라도요. 지금까지 나왔던 안보 부분이라든지 경제 부분에서의 어떤 그 양국 간의 어떻게 경제적 정책 기조라든지요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두 정상이 다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한 부분이 다시 재확인되면서 정책을 다시 더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일과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그 미사일 경고 정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 부분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전달을 하면 이제 삼국 간에 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삼국 정상이 확인을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무 차원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안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정상 간의 외교가 활발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관련된 정책을 어떤 속도감 있고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의 관계를 계속 다져가는 데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거론을 해주셨지만 한미일 정상회담 얘기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아무리 바쁘기는 해도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 대통령이 국내 문제 때문에 일정을 좀 단축해서 일찍 귀국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려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가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국 간의 협력을 굉장히 확대하는 부분은 그 미국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토대로 해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것인가, 북핵 문제에서 어떻게 삼국 협력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정상 수준에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바쁘더라도 21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 거고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안보나 경제 부분에서 삼국이 어떻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은 일어날 가능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또 볼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일단 당장 오늘 오후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서 식량 보건 적극적인 역할 강조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탈탄소, 룰 세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짚어주시기도 했고요. 우리가 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이제 그 탈탄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한국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사실 한국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갈 길이 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 탈탄소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를 갖다가 활성화하는 데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제3세계 국가들이 이러한
세계적인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정책적인 것을 보여주기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그 연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주겠다 이런 부분은 좀 그 공동 그 발언이 나올 때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방향은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